매주 목요일 어려운 경제 이슈를 정말 쉽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최근 금융사고들 많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있고 뭐 그전에도 여러 가지 사실은 금융사고들이 있다 얘기 들었는데 사모펀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먼저 이 공모펀드, 사모펀드 차이가 무엇인지도 조금 이야기를 풀어주시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모펀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공모펀드와의 다른 점 어떻게요?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사적으로 모아서 돈을 모으는 펀드인데요. 요거는 그 별도로 광고 같은 걸 못 하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최소 투자 자금 제한이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네. 과거에는 이게 적어도 5억 원 이상이었고 펀드 전체 자기 자본 비율도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 점점 내려오다 보니 이제는 이 펀드의 자기 자본 비율도 한 10억 원이면 이제 할 수 있게 되고요. 어허. 투자도 1억 원이면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만큼 위험성도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라임 옵티머스 펀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총? 뭐 우리 많이 듣기는 했지만. 피해액이 그 라인 펀드의 경우에는 1조 6천억 원, 옵티머스의 경우에는 5,151억 원이니까 두 개 합치면 2조 원이 넘어가잖아요.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수천 명의 네.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걸 돈을 받을 수 없을 거다라고 대충 보고 있는 거죠. 안 될 것 같아요. 날린 돈이 많아가지고. 라임 같은 네. 경우는 라임은 뭐 준다고. 받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역금융 같은 경우는 네. 이게 2018년 11월 이후에 판매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네네. 부실 통보를 받았는데 네. 속이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아하. 금감원에서 1,600억 정도는 돌려줘라라고 결정을 했고 판매사가 올 8월 달에 수용을 한 상태고요. 네. 지금 은행들마다는 좀 판매사마다는 다른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70%를 한투가 지급을 했고 선지급입니다. 이거. 네네. 그다음에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유동성 지원. 그러니까 사실 업무상 배임을 피해 가려고 했는데 최대 70% 최소 30%까지 지금은 지급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라임 같은 경우는 은행마다 조금 다른데 50%에서 51%.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손실금액의 30%. 그다음에 신한금투 같은 경우는 손실금액의 30% 이렇게 좀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손실 금액이 원금 대비. 네. 원금 대비 네. 뭐 원금을 다 찾을 수는 없는 거고. 그 이게 금융회사별로 본인들이 약간 그 많이 좀 캥기는 구석이 있는 쪽에서 먼저 많이 물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입장이라 어디에서 샀느냐에 따라서도 입장이 좀 갈리는 그건 좀 것 같아요. 다르던데요. 그러니까 예. 대신증권이나 신한금투 같은 경우는 네. 라임의 공범으로 지금 센터장하고 본부장이 구속되어 맞아요. 있는데도 네. 다른 데는 은행은 가입 금액의 50%를 줬는데 이 두 군데는 손실 금액의 30%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들 피해자들께서 네. 내가 기관도 잘못 선택한 거냐 그렇게 하소연들을 합니다. 아, 기관도 잘못 선택한 네. 거예요. 다른 아이고. 데였으면 좀 더 받거나 예. 할 수 있었는데. 네. 아, 참 안타깝네요, 이게. 자, 근데 이게 이제 라임 옵티머스가 워낙 큰 건이고 또 이게 정치권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 다른 건들도 그러니까 사모펀드 사고가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총 6조 7천억이 환매가 연기 또는 중단되었는데요. 환매 연기 중단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금을 찾으러 갔는데 만기가 되어서 돈을 안 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6조 7천억 정도 되고요. 지금 최근 자료입니다. 2020년 9월 전재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라임이 1조 6천억인 줄 알았는데 1조 4,600억으로 밝혔고 젠투가 1조 정도, 디스커버리가 3,100억, 그다음에 옵티머스가 5천억, 팝펀딩이 1,300억 정도 해서 6조 7천억이 지금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돈 찾을 때가 되었는데. 아, 진짜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러면 그 6조 7천억 원 그게 사실 투자자들의 돈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날리고 못 받는 상황이라 와, 진짜 이건 뭐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자, 근데 아까 우리 박연미 평론가께서 그러니까는 5억이었는데 지금 1억으로 투자금의 그 한도도 낮춰졌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뭐랄까 용이해졌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뭐 많아진 건가요? 이런 사건 사고가? 그렇죠. 처음에 넣어야 하는 그 최소한의 자본 한도가 줄어들게 네. 되면 그 1억 원이다 하는 돈이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평생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직금으로 음. 손에 쥔 돈이 한 1억 원에서 약간 웃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안정적이고 연금처럼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음. 보통 요런 얘기를 듣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퇴직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가입을 했는데 안전하다. 뭐 이게 뭐 어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뭐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산에 투자가 됐거나 아예 처음부터 투자 설계가 사기였거나 뭐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옵티머스가 그런 케이스였죠. 그렇죠. 2015년에 자본시장법을 좀 손질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규제는 좀 풀어주고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장벽은 낮춰주고 그리고 의무적인 뭐 회계감사 보고나 투자 상황 보고 이런 의무들은 상당히 면해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파제는 줄이고 파고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좀 기형적인 상황을 만들어 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모펀드, 그러니까 옵티머스나 이런 거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런 사행성 있는데 뭐 투자한 사람도 잘못 아니야? 뭐 그런 큰 돈을 그렇게 막 집어넣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은행 이자율이 워낙 낮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 굉장히 많이 뭐 10% 이상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3% 이런 식의 약간 네. 이자율보다 높은 식으로 안정되게 공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뭐 딴 데다가 넣느니 거기다 넣고서는 그냥 따박따박 뭐 3%라도 받자라고 생각하신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자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법상 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금융상품 가입자예요.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는 공모펀드를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쵸. 공모는 안전한 자산을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10% 이상 투자를 못하고 분산 투자하게 돼 있는데 사모펀드는 DLF 같은 경우는 맞추기 상품이에요.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근데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게 걸어가지고 원금이 100% 손실 나신 분도 있거든요. 자, 이분들에게 상품을 어떻게 팔았느냐. 그러니까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입 조건이 1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서 집은 뺍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치면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면 가입이 안 되는데 우리는 1억만 있으면 초고위험 상품을 1등급이면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초고위험 등급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최근에도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감원이 은행이 대부분 90% 이상이 1등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파느냐. 이 상품은 전문 투자형 사모 신탁 상품입니다. 라고 판매를 하고 이게 49명 미만만 가입을 하거든요. 네네. 쪼갠 거죠. 공모를. 공모는 제재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는 규제와 제재를 다 벗어나니까 네네. 편하니까 사모로 쪼개기 판매가 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그냥 안전한 예금인 줄 알고 가입하셨다고 하소연하신 분들이 제가 만난 사람 대부분이고요. 오죽하면 진영 장관조차도 가입을 하고 이 투자자 프레임에 걸리니까 송구스럽다 부끄럽다 이렇게 했는데 국정감사에서 자식 결혼 자금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장단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품이 사모펀드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사모처럼 팔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융시장을 우리가 좀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 뭐 자본주의 사회이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금융시장이 이 크기로 놔두기보다 좀 성장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하나의 일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 게 안 좋은 쪽으로 그렇죠. 발전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당초에 취지는 좋았어요. 네. 그 대의 명분은 우리가 너무 부동산이나 그 음. 땅에 집착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데 그렇게 비생산적인 데 묶여 있는 돈 말고 금융시장이나 모험 자본을 좀 키워가지고 이 돈이 기업이나 새로운 스타트업에 좀 흘러가게 하자 해서 기업도 크고 수익도 올리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들의 지갑을 좀 두둑하게 해주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모펀드 시장에 어떤 굉장히 적극적인 구애와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사실은 제도가 나쁘다기보다는 이걸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감사 보고나 투자 상황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가 해이해지게 되면 돈을 받아서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판매사, 수탁사,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크로스 체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최근 들어 나오는 얘기는 그중에 뭐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인데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진작에 알았을 것 같은데 해당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까 다른 돈을 땡겨와서 고객들에게 돌려줬다 맞아요. 이런 의혹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실한 그 칸막이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크로스 체크하는 시스템이 그 한 가지 또 문제를 야기한 것 같습니다. 투명성의 문제가 아직도 굉장히 해결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거 글쎄요. 좀 은행이나 증권사에 계신 분들 훨씬 똑똑할 거 아니에요. 금융지식도 많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를 몰랐다는 건가요? 저는 똑똑할 줄 알았는데요. 똑똑하지 못하더라고요. PB가 아니고 그냥 자 예를 들어서 네. 독일 금리가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절대 이건 손해나지 않습니다고 했는데 네네. 독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독일 국채 금리가 제일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쪽에 투자가 몰리죠. 공급이 많으면 내려가는데 그걸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파는 거였고요. 앞서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모험 자본을 육성한다고 했고 당시 저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산층을 오히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1억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자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모험 자본 육성이 한 게 아니고 사기 사모펀드가 육성된 거죠. 사기 펀드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전 다 열어줘도 좋다 이거예요. 아까 하나은행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펀드는 칸막이를 친 거예요. 서로 못 믿으니까. 네네. 자산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그러면 서로 공모펀드는 확인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수탁사 같은 경우에 어떤 의무가 있었냐면 지시가 들어오는데 펀드 장사 명세서하고 상품 설계서 이거 비교하게 돼 있어요. 네네. 이것만 잡았으면 옵티머스는 안 터져요. 근데 이 빗장까지 다 열어준 거였고 하나은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금융회사를 다녔는데 아까 하나은행 말씀을 하셨는데 수탁사가 하루 1일 마감해서 돈이 안 맞으면 부도 처리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들어온 돈으로 돌린 건데 그걸 금감원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건 이거는 법상 허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마 이런 식으로 소위 시제를 맞추는 작업이라는 것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터질 것이 때가 되어서 터진 것뿐이지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옵티머스는 있죠. 그렇죠. 처음부터 네.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네네. 옵티머스는 가입하신 분들도 사실상 속아서 가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원래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는 안전자산에 투자한다 하고 그러니까요. 모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사채시장, 건설사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서 글쎄요. 라임하고는 약간 성격이 성격이 다르다고 다른. 봅니다. 아니, 가입자 네. 같은 경우는요. 저도 가입했을 거예요. 뉴스 공장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품은 5등급입니다. 제일 안전한 사람한테 2.8% 6개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야 예금보다 0.8 더 주구나. 그러니까 한 6개월 이렇게 하니까 넣었다가 가입할 뭐 수밖에 빼지 없죠. 뭐 이렇게 그것도 생각이 반년이니까요. 많죠. 가입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네. 거죠. 참 안타깝네. 이거 막 받기가 힘들다고 하신 거죠 아까? 저는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네. 피해 전액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네네. 판매사가 한투 같은 경우는 90% 선지급했고 그다음에 NH증권 같은 경우는 70에서 30을 했는데 지금 판매사하고 수탁사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니네가 잘못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판매사가 100% 선지급하고 서로 구상권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경중을 따져서 가는 게 좋은데 이게 가입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전세자금, 피말리겠어요. 결혼자금이라고 지금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뭐 퇴직금이라든가 예. 넣어갖고서는 이제 날아갈 것 같은 분들은 얼마나 사모펀드 지금. 가입하신 분들 보면 45% 이상이 60대 이상 노후 자금이에요. 안타깝네 진짜.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거 보면은 이제 지금 너무 빗장을 열어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잠궈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시장에 큰 타격이 안 가게 하면서 원활하게 또 투명하게 돌아가게 하면서 그럼에도 여기는 좀 빗장을 잠궈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네. 금융위원회가 올 4월에 발표를 해요. 회계보고. 이 회계보고만 했으면 투자설명서하고 자산명세서하고 다른 거 외부감사가 봤으면 옵티머스나 라임이 1년을 못 넘기죠. 회계보고 부활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수탁사들끼리 감시 업무, 보고 업무, 확인 업무 이거는 부활하겠다고 했는데 4월에 발표했는데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해야 되는 거고 1억에서 금액은 3억으로 올린다고 했고요. 근데 저는 1억에서 3억까지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미국처럼 한 10억 정도 이상의 자산가가 들어가야지 그 미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 저는 은행원이나 판매사들 직원들이 호객행위했다고 봐요. 자기도 모르면서 이 좋은 상품이라고 이거 하고 좋아요. 있고요. 그래서는. 좀 부족한 거는 환매가 연기, 그러니까 돈을 못 준다는 사실을 자산운용사가 통제하게 돼 있는데 그게 면책이 돼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부활하겠다는 발표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실 라임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에 환매 중지를 통보했어야 되죠. 공모펀드였다면. 네. 근데 이걸 통보를 안 하고 통보를 계속 안 하고. 돌려막기를 한 아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증권사 직원들이 심지어 환매가 중단이 돼서 가서 항의하러 간 고객까지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돌려드립니다. 어떻게든 돌려드린다면서 환매 중단에 따른 상황을 항의하러 간 사람까지 돌려 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영업에 열을 올렸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그 지금 완벽하게 일방이 잘못하지 않을 때는 뭐 4대6, 5대5 이렇게 나눠서 책임을 지잖아요. 수탁사 판매사도 이런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가 이건 결국은 법원에 가서 따져봐야 할 구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처벌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예, 우리나라는 길게 때려봤자 12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단계 했던 주수도 회장이 12년 받고 옥중에서 또 계속 돌려막기 사기를 쳐가지고 10년 받았는데 미국은 150년에서 120년 처벌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강화가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금융위는 이걸 안 받아주시는데 집단소송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적으로 있는 제도지만 자유를 허용했으면 미국처럼 사고가 났을 때는 너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시그널을 보내줘야지 금융회사 직원들이 마음대로 안 하는데 그동안은 압박 판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모펀드 이야기. 네, 지금까지 김대기 대표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